안녕하세요. 잠자면서 듣는 코코과학 박상아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생명과학 파트죠. 생명체를 이루는 결합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이게 제목은 생명체를 이루는 결합이기 때문에 생명과학 파트를 공부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생명과학 파트가 맞아요. 근데 이제 위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생명체를 이루는 결합이죠. 이 결합이 탄소화합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탄소가 어떤 결합을 통해서 생명체를 이루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명과학과 화학이 합쳐져 있는 부분 단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탄소화합물 구조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탄소화합물. 우리가 이제 화학으로 들어가는 부분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 이제 주기율표 했었던 기억을 좀 더듬어서 14족으로 들어가는 원소들이 몇몇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14족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거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생명체를 이루는 결합에서 또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참고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지금 입병이 나서 발음이 중간중간에 부정확할 수 있어요. 양해해 주세요. 지금 말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탄소 화합물이에요. 그러니까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그 화합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대학과정, 그러니까 이공계 쪽, 그 중에서도 이제 화학을 전공해서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면,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이 탄소라고 하는 아이가 특이사항이 되게 많아요. 특이점이 많아서 이 탄소에 해당하는 아이를 하나의 과목으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유기화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그 특이사항을 우리가 모두 다 알 필요가 있는데, 이제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부분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이제 찝어서 이제 오늘 일부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과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탄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탄소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탄소 화합물이니까 탄소가 등장을 해야겠죠. 여기다 탄소를 썼어요. 자, 그리고 탄소가 누구하고 보통 결합을 기본적으로 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탄소 화합물이라고 하면 탄소하고 수소가 서로 공유 결합을 한 아이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탄소 화합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탄소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뭔가 물질을 만들 때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탄조끼라든가 방탄유리라든가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굉장히 우리가 단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 탄소예요. 근데 탄소는 비금속이에요. 그러니까 금속이 단단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들을 보게 되면 탄소를 제일 먼저 과학자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탄소, 그래 비금속인데 참 여러모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탄소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탄소하고 수소의 공유 결합이 기본 골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기본 중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화합물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네, 메테인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메테인은 우리가 이제 교과과정 바뀌면서 단어가 메탄이 메테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표현이 바뀐 건데 이걸 우리가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CH4예요. 자, C라고 하는 아이가 탄소죠. 근데 얘가 14족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숫자를 참고를 하셔서 그럼 최외각 전자가 4개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여기에 하나씩 임의로 그려볼게요. 지금 최외각 전자가 4개입니다.
근데 최애각 전자는 8개를 만족을 시켜야 돼요. 8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옥텟을 만족시킨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8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전자 한 마리를 공유해 줌으로 인해서 공유 전자쌍 하나가 만들어지고, 누가 한 마리가 와서 전자 하나 공유해서 전자쌍 2개, 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 와서 하나씩 전자를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 입장에서 전부 다 세봤을 때 8개가 나옵니다. 네, 8개가 나와요. 그럼 옥텟을 만족시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탄소라고 하는 아이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최대 몇 마리까지 공유 결합이 가능하냐? 4마리와 같이 공유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손이 최대 4개인데 그 최대 4개의 손을 갖고 있는 게 탄소예요. 14족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럼 14족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이렇게 공유 결합 최대 4개까지 손잡을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네. 그럼 14족에 탄소만 있냐? 그건 또 아니겠죠? 그럼 14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탄소 말고 누가 있냐라고 묻는다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Si. 자, 한국말로 표현하면 규소고요. 영어로는 실리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반도체 얘기할 때 실리콘 빼놓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얘도 14족이에요. 그러면 얘도 결국에는 공유결합 총 4개까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화합물이 형성이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아래쪽 주기로 내려오게 되면 얘가 2주기거든요. 3주기예요. 이제 4주기로 내려오게 되면 사이즈가 좀 더 커지겠죠. 그게 요거예요. G2예요. G2. 읽을 때는 우리가 저마늄이라고 읽는데 얘도 14족이기 때문에 최애각 전자가 4개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유결합 4개까지 공유결합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실리콘이나 저마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반도체 파트,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얘네들은 준금속이에요. 발음이 지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써드린 건데 중자가 아니라 밑에 니은 받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속에 준한다. 그러니까 금속의 특성과 비금속의 특성을 동시에 같이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금속은 전기, 열 전도성이 좋죠. 비금속은 그 반대예요. 근데 얘네들은 중금속이기 때문에 조건을 우리가 어느 정도 잘 맞춰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전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잘 맞춰주기만 한다면 금속의 특성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전기가 흐를 때도 있고 또는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 온, 오프 버튼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누르면서 가전제품을 작동시키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이게 가능하죠. 그게 다 이 안에 중금속에 해당되는 이런 아이들로 인해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 칩을 넣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찌됐든 얘네들 2마리는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탄소도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얘는 정확히 비금속이에요. 얘네들은 준금속이고, 특징이 얘네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탄소는. 그거를 감안해서 오늘은 탄소 화합물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메테인인데, 기본적으로 탄소하고 수소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탄화수소 화합물. 가장 기본 구조예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탄소하고 수소가 합쳐져 있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태우면 타요. 그러니까 연료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이가 메테인인데, 메테인 단어가 익숙하지는 않죠. 근데 이 메테인은요, 우리가 가스레인지 키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기체 연료가 메테인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약간 더러운 얘기긴 한데 방귀 끼면 나오는 기체가 또 메테인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유기물들이 썩고 숙성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기체예요. 그러니까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그 메테인이라고 하는 기체도 사실상은 음식물 쓰레기 매립지 있죠. 거기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고 모래로 덮어요. 그 안에서 얘네들이 썩어요. 썩는 과정에서 메테인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뽑아 올려서 각 가정에다가 이제 분배를 해주는 거죠. 그게 메테인입니다. 그래서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구조식을 써본다라고 하면 탄소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소 하면 손이 4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한 마리씩 가서 붙은 요 형태, 이것을 우리가 메테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손이 4개다 보니까 이 손 한 개를 얘하고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도 결합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 입장에서 손 4개가 요렇게 사용이 됐죠. 그쵸? 아니면 손 3개를 여기서 사용하고 손 1개를 여기다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조금 답답하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손이 이렇게 사방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2개의 손을 이렇게 사용하고 3개의 손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탄소가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공유결합, 손 4개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손 하나를 사용했어요. 그럼 얘 입장에서 손 3개가 남죠. 그럼 여기 어딘가 이 주변에서 뭐 이렇게 손을 4마리까지 완성시킬 수 있고, 얘도 이렇게 4마리까지 완성시킬 수 있고, 그쵸? 아니면 얘처럼 손 3개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3마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어찌됐건 얘랑 얘 사이에서는 손 하나만 이렇게 손을 잡고 있어요. 그쵸? 이거를 우리가 손이 하나죠? 단일결합이라고 얘기해요. 결합력이 좀 약해요, 얘네들은. 근데 이중결합 같은 경우에는 손 2개를 이 2마리가 동시에 같이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결합이라고 얘기하고, 3중결합은 짝대기 3개입니다. 잘 안 보여도 괜찮아요. 네, 수업 시간에 다 선생님이 교환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교환이랑 수업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수업은 엠베스트 강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탄소라고 하는 아이가 공유결합을 할 때 단일결합만 하는 게 아니라 2중, 3중결합으로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구나.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결합력이 훨씬 더 단단해진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또 독특하게 이게 단일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탄소들이 중간에 이중결합 하나 이렇게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꺾임 현상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구조물이 우리가 입체로 본다라고 했을 때 꺾이는 현상에 나타나다 보니까 똑같은 탄소의 개수를 사용했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꺾임 현상으로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고1 과정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화학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 다시 공부할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면 얘네들이 또 어떤 식으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하나의 사슬처럼 내려오죠. 그래서 이건 사슬 모양이에요. 그냥 사슬 모양.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렇게 쭉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지처럼 뻗어져서 나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가지 모양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연결되어 있죠. 육각형 구조로. 이 아이들은 우리가 고리 모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리 모양. 여기에 지금 손을 하나씩, 그러니까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간혹 여기에 이중 결합이 포함돼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탄소가 이렇게 있는데 다 탄소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이 부분에 이중 결합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고1 과정에서 이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화학 선택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탄소라고 하는 아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결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 봤어요. 그러면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질, 우리 이제 생명체 몸 안에서 이제 봐줘야 되거든요. 제목에 생명체라고 나와 있죠.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2마리가 같이 들어가 있는 화합물은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태우면 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 뭘 태울 일이 있나요? 실제 연소를 하지는 않죠. 하지만 호흡을 합니다. 연소 과정과 호흡 과정이 거의 비슷해요. 다만 연소는 대략 한 400도씨 이상까지 올려야지만 이제 발화점을 건드리게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고, 생명체는 400도씨까지 올리기 전에 이미 죽겠죠. 그쵸?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효소라고 하는 아이들을 사용을 해서 얘네들을
높은 온도까지 올리지 않더라도 대략 한 36도씨에서 37도씨만 돼도 얘네들이 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호흡입니다. 그래서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렇게 세 마리를 산소와 결합을 시켜서 호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호흡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대 영양소는 우리 몸한테 있어서 연료예요. 연료.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3대 영양소가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은 유전 물질이에요.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는 핵산을 따로 공부하지는 않았는데 생식 파트에서 아주 일부 살짝 다루긴 했었죠. 근데 핵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본 게 아니라 세포 분열에 포커스를 맞춰서 봤었어요. 핵산이라고 하면 DNA, RNA 이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3대 영양소, 핵산까지 기본으로 갖고 있는 게 CHO입니다. CHO. 탄소, 수소, 산소.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단백질은 조금 독특하게도 여기 질소가 하나 더 들어갔죠. 그쵸? 그걸 핵산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핵산은 좀 더 특별해요. 뭐가 하나 더 들어가냐? 인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피. 오케이? 그래서 피라고 하는 성분이 우리 몸에 너무 부족해 버리게 되면 여기에 있는 유전 물질 DNA, RNA가 잘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핵산 안에 있는 인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그러니까 임신을 했을 때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좀 높아져요. 그러니까 식물로 따지면 열매가 잘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도 힘들고 그 다음에 임신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네, DNA, RNA 유전 물질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죠. 네,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부터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 건데 탄수화물은 지질은 단백질은 고분자예요. 네, 분자량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소화 과정을 통해서 분해를 하게 되면 사이즈가 작은 기본 단위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기본 단위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 이제 중등 과정에서 공부했었던 단당류가 등장을 하게 될 거거든요. 단당류로 우리가 포도당만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단당류예요. 톳단자 하나라는 얘기예요. 톳 하나. 근데 과당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 갈락토스라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엿당, 설탕, 젖당이 있어요. 엿당은 중등 과정에서 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엿당은 엿에 많이 들어있는 당. 설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슈가예요. 슈가. 설탕. 그 설탕. 젖당, 엄마 모유 젖. 그쵸? 그 안에 있는 당. 달달한 맛.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달아요. 네, 맛봤을 때 달달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당류는 이러한 단당류에 해당되는 이러한 아이들이 2개씩 묶여 있는 경우를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당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포도당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했지만 과당과 갈락토스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당류로 들어가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포도당이 하나씩 다 들어가요. 주인공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로 채워지냐라고 얘기했을 때 엿당은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했죠. 얘는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이에요. 자, 설탕은 과당과 포도당이 섞인 케이스거든요. 과당은 과일 안에 많이 들어있는 당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과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당분 많이 섭취하면 살찐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과일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과일이 결국에는 과당인데 이 과당이 설탕, 지금 보세요. 설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설탕. 네, 왠지 피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마른 친구들은 열심히 먹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적당량을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걸 네,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젖당은 이렇게 젖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엄마 모유, 갈락토스가 일로 들어갑니다. 네, 됐죠?
자, 이당류까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단당류 아이들이 여러 마리가 쫘라락 붙어 있는 폴리머 형태. 이걸 우리가 다당류라고 얘기합니다. 마늘 따자예요. 그래서 다당류로 들어가는 식물성, 그러니까 식물성 다당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녹말이에요. 우리가 주식으로 제일 많이 먹죠. 쌀밥이라든가 뭐 밀가루라든가 이런 아이들 다 녹말이고요. 참고로 이 다당류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단맛이 안 납니다. 얘네들이 소화 과정을 거쳐서 이당류, 단당류로 바뀌면 이당류, 단당류는 단맛이 나요. 녹말을 입안에 넣고 씹어요. 씹는 과정에서 아밀레이스하고 반응을 해서 얘네들이 이당류로 바뀌면서 단맛이 나는 거예요. 그냥 녹말 자체는 단맛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물한테만 존재하는 거긴 한데 셀룰로스. 세포벽을 이루는 성분이죠. 그렇죠? 사람이 셀룰로스 먹긴 먹어요. 채소를 섭취하는 게 셀룰로스 섭취를 하는 거하고 같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셀룰로스를 소화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얘네들은 소화기관을 통해서 그대로 대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으면 변비가 해결되는 게 그 채소 안에 있는 세포벽, 셀룰로스 성분이 우리한테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대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대장을 흔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변비가 해결되는.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셀룰로스를 주로 먹는 게 아니라 녹말을 먹죠. 녹말을 우리 입안에 넣어요. 그럼 소화 과정을 통해서 이당류, 그 다음에 단당류로 바꿔요. 자, 그 다음에 이 단당류 아이들이 이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소장에서 얘네들을 대거 흡수합니다. 이 흡수한 아이들이 혈액을 타고 간문맥이라고 하는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요. 이게 소장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단당류 아이들을 흡수한다고요. 흡수해서 여기 이제 중간에 간이 있을 건데 간으로 들어가는 문, 간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이 흡수한 아이들을 넣어줘요. 그럼 간에서 뭐 하냐? 혈당량 조절하죠. 그렇죠? 내가 음식 섭취를 너무 많이 했어. 포도당 섭취를 너무 많이 한 상태면 여기다 포도당을 붙여서 다당류 형태로 저장을 하고 일부 필요한 양만큼만 포도당을 혈액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장 쪽으로 가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간정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간에다가 저장하는 이 다당류 형태가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글리코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 몸, 그러니까 동물 몸 안에 있는 다당류잖아요. 그렇죠? 포도당을 묶어놨으니까 그걸 동물성 다당류 글리코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뭐 심장으로 간 포도당이 이제 심장의 펌프질에 의해서 이제 온몸으로 포도당이 순환하고 세포들이 그 포도당을 받아서 세포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를 생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이 간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 글리코젠 아이들을 하나씩 톡톡톡톡 떼서 간정맥으로 해가지고 심장에 넣어서 걔네들을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는 살이 안 빠져요. 근데 간 안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다 소모해버리게 되면 운동을 오래 해서 소모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피하지방, 피부 아래쪽에 있는 지방을 태우기 시작해요. 여기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포도당이. 그렇죠? 그러면서 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운동 시간은 30분 이상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요즘 다이어트 뭐 살 빼고 근육 만들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선생님 요즘에 그런 거 관련된 책을 좀 읽고 있는 과정에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지금 이렇게 엄청 참고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 운동 시작하면서 항상 운동하면서 느끼는 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힘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힘이 굉장히 세고 이렇게 폭발적인 힘을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관련 서적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이게 선천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육이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그냥 해주고 싶은 얘기. 혹시 운동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을까 봐. 뒤로 스킵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자면서 듣는 거라서 이제 근육의 종류가 지근이 있고 속근이 있다고 그래요. 태어나면서 이미 얘네들은 결정되는 근육의 종류예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체력장 하게 되면 멀리 뛰기, 포안 던지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와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습을 정말 많이 했는데도, 왜냐면 체력장이 점수로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체육 점수로. 그래서 뭐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나와가지고 그걸 연습을 하는데, 와 걔네들은 죽었다 깨내도 안 돼요. 근데 그거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속근이 잘 발달되어 있는 거. 그렇죠. 폭발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는 순간적으로 포도당을 확 태워가지고 에너지화 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잘하는 게 있었죠. 선생님 오래 매달리기, 오래 달리기 이런 걸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그거는 지구력을 요하는 근육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이게 골고루 발달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둘 중에 하나는 발달이 돼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근 쪽이 좀 더 발달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래 달리기나 오래 매달리기는 전교에서 1등이었어요. 네, 전교에서 1등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또 몰라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연습을 해도 속근이 발달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근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근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고, 이거 다 유전적으로 받는 거니까. 네, 운동 얘기 잠깐 했습니다. 요즘에 관심이 많아서 책을 읽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질로 넘어갈게요. 자, 지질은 CHO. 자,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지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지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정확한 풀네임이 중성지방이에요. 근데 중성지방은 지질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그러면 지질로 들어가는 종류가 우리가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중성지방, 중등 과정에서 공부했던 거. 그 다음에 2번째가 인지질. 인지질은 생긴 게 약간 성냥개비 모양 같이 생겼어요. 그쵸? 근데 얘네들은 이제 뒤에서 세포막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네, 인지질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인지질 이렇게 생겼거든요. 머리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친수성, 물하고 친한 성질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부분, 꼬리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소수성, 기름하고 친합니다. 이 특성을 이용해서 세포막이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어떻게 얘네들이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을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여기 성호르몬 성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스테로이드예요. 성호르몬, 사춘기 때 성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죠. 그쵸? 예, 그때 이제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지방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우리 몸 안에서 미친 듯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뭐 여드름도 나고, 그쵸? 그렇게 피부 상태도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고 중에 피부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이 안에 스테로이드성 물질이 들어있다라는 표현을 뭐 약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피부과 가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되게 독특하게도 나중에 이제 세포막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피부 쪽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피부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그 스테로이드성 물질이 하는 경우, 그러니까 피부의 장벽을 허물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는, 여기서 말하는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 면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뒤에서 강의 중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강의 이제 다 찍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세요. 6월 말에 엠베스트에서 오픈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여기다 특이사항을 뭐 자세히 적어 놓은 건 없어요. 왜냐면 네, 뒤에서 이제 계속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단백질은 더 이상 설명 안 할 거예요. 원체 내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핵산도, DNA, RNA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네,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생명체를 이루는 결합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해 봤습니다. 이쪽 앞쪽에 들어가는 탄소화합물 내용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탄소화합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물질,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복습하시고요. 강의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